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묻혀 30년 전 첫사랑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노부부가 속삭입니다. 산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비오는 돌길 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고. 이것은 한 남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난 여행의 기록입니다. 퇴직까지 딱 한 달 남았다는 통보를 받은 날 나는 서재 책장 뒤편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앨범을 펼치자 10여 년 전 가족여행 사진들이 빛바랜 색으로 나를 맞았다. 아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 어깨에 매달려 있었다. 딸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흘리며 깔깔대고 있었다. 그 사진 속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나 사이에 침묵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주말이면 아이들은 각자의 약속으로 집을 비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무얼 보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바닷가 배경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그날의 파도 소리와 소금기 섞인 바람은 생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던 감촉도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다. 문득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퇴직 후 덩그러니 남겨질 시간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렇다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얼 했던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혼자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도 좀 쉬어야죠.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지도를 펼쳤다. 강릉, 평창, 전주, 남해, 통영. 한국의 동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바다와 산, 그리고 오래된 마을들. 인터넷을 뒤지며 여행 정보를 찾았다. 강릉의 안목해변 커피거리, 평창의 양떼 목장, 전주의 경기정과 전동성당, 남해의 다랭이 마을,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저 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멈출 생각이었다. 짐을 싸면서 나는 고민했다. 무얼 가져가야 할까? 옷 몇 벌, 세면도구, 카메라.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챙겼다. 여행 중에 느낀 것들을 적고 싶었다. 글을 쓴 건 대학생 때 이후 처음이었지만 왠지 필요한 것 같았다. 배낭을 매니 묵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가벼웠다. 며칠 후 새벽 나는 집을 나섰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으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가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갈 때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기대에 차 있었다. 내비게이션의 첫 목적지인 강릉을 입력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새벽 5시. 일출을 보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라디오를 켰다. 한밤의 DJ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도 있었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목적지로. 나처럼 자신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을까? 대관령을 넘을 때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산 능선 너머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강릉에 도착한 건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정동진 바닷가로 차를 몰았다. 아직 어스름한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이 세상을 깨우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이미 몇 대의 차가 서 있었다. 나처럼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차가운 모래를 밟았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촉촉한 감촉이 이상하게 반가웠다. 수평선 끝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검푸르던 바다가 금빛으로 변해갔다. 나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경계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일출인지. 회사 다니는 3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새벽 바다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득 옛 기억이 밀려왔다. 22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함께 이곳에 왔었다. 우리는 밤새 기차를 타고 왔고 이 바닷가에서 첫 일출을 함께 봤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다. 세상 모든 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22살의 봄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녀는 유학을 떠났고 나는 취직을 했다. 멀어진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졌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행복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상에 묻혔고 몇 년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파도가 내 발목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간지렸다. 나는 웃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 사랑도 꿈도 모든 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서둘렀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나는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았다. 멀리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산책 나온 강아지가 파도를 쫓아 뛰어다녔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커피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그리움은 이런 맛일까? 달콤하지 않고 향기롭지도 않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는.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변하지 않는 리듬. 그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덧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모래를 털어내고 신발을 신었다. 마을로 향하는 길에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간판. 나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카페 주인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는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내리는 모습이 마치 의식처럼 보였다. 혼자 여행이세요?
주인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좋으시겠어요. 요즘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무언가를 찾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섞인 균형 잡힌 맛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그때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기를 바랐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와 안목해변 커피거리로 향했다. 아침 일찍이라 대부분의 카페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바다를 끼고 이어진 긴 산책로, 곳곳에 놓인 벤치들, 그리고 아침 공기를 가르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그림 같았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다. 테라로사라는 이름의 로스터리 카페였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원두를 볶는 기계가 보였고 진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곳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더 시켰다. 작은 잔에 담긴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강렬한 쓴맛이 입안을 깨웠다. 깊고 묵직한 맛. 마치 인생 같았다. 오전 내내 강릉 시내를 돌아다녔다. 경포대를 지나고 선교장을 구경했다. 점심때가 되어 중앙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초당 순두부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주인 할머니가 직접 만든다는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다. 하얀 순두부가 보글보글 끓는 돌솥이 나왔고 한 숟가락 떠먹자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다. 서울에서 먹던 순두부와는 차원이 달랐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바닷물로 만든 순두부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바닷물로 만든 순두부라니.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를 마셨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가심을 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다. 오후의 바다는 아침과 또 달랐다. 햇살이 더 따사롭고 파도는 더 잔잔했다. 나는 방파제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바람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꼈다. 오랜만에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릉을 떠나 내륙으로 향했다. 평창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다. 창문을 열자 소량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깊고 청량한 향. 나는 라디오를 끄고 그저 그 향기와 바람 소리에 집중했다. 길 양옆으로는 끝없이 이어진 소나무 숲이 펼쳐졌고 가끔씩 작은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관령 양떼목장 표지판을 지나쳤다. 원래는 들르려고 했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었다. 관광지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이 보고 싶었다. 내비게이션도 끄고 그냥 길이 이끄는 대로 달렸다. 오후쯤 작은 산장 하나를 발견했다. 소나무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배가 고프기도 했고 잠시 쉬어가고 싶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옛날 시골 외갓집에서 맡던 그 냄새.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다.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손님, 혼자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할머니는 창가 자리로 나를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대산 자락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메뉴판을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된장찌개 정식, 청국장 정식, 산채 비빔밥. 나는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다. 잠시 후 상이 나왔는데 정갈했다. 된장찌개 한 뚝배기, 감자전, 도토리묵,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모두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다. 한 숟가락 떠먹자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다. 시판 된장이 아닌 직접 담근 된장의 깊은 맛이었다. 감자전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웠고 나물들은 간이 딱 맞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다가오셨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행이신가 봐요. 좋으시겠어요, 젊으신데. 나는 웃었다. 55이 젊다는 말을 듣기는 오랜만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기엔 그렇겠죠. 이곳은 오래 하신 건가요?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산장이었는데 이것저것 손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할머니가 뒤에서 거들었다. 남편이 이 산을 좋아해서 여기 정착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는 저도 여기가 좋습니다. 이 음식들도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된장이랑 간장은 우리가 직접 담그고 나물도 봄에 산에서 직접 캐온 거예요. 나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다. 30년. 한 장소에서 한 사람과 함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내 결혼 생활도 25년째였지만 과연 우리는 함께 있었던 걸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가 직접 덮었다는 옥수수 수염차였는데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났다.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제 곧 퇴직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다. 진짜 인생이요? 나는 되물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였단 말씀인가요? 할아버지는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가짜는 아니죠. 하지만 준비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후회 없으신가요? 내가 물었다. 후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후회야 있죠. 하지만 후회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산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들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창밖으로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보였다. 저 다람쥐는 후회를 할까? 아니, 저 다람쥐는 그저 살아갈 뿐이다. 후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인간만이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차를 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다. 산은 변하지 않아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지만 본질은 그대로죠. 사람이 달라질 뿐이에요. 같은 산을 봐도 20에 보는 것과 50에 보는 게 다르잖아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 산이 그저 높고 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관계, 변하지 않는 행복.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산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들 뿐이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했다. 산장을 떠나며 나는 두 분께 인사를 드렸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음식도 달라져요. 가을에 오시면 송이버섯 요리를 해드릴게요. 차를 몰고 내려오는 길, 백미러로 산장을 돌아봤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그 작은 집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말들은 점점 커졌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이 여행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산길을 내려오다 작은 계곡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계곡물에 손을 담가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 대신 흐르는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흔들리는 수면 위로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다. 평창에서 전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호남 고속도로로 갈아탔다. 창밖 풍경이 산에서 평야로 바뀌었다. 해가 질 무렵 전주에 도착했다. 한옥마을에 숙소를 잡았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담소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작은 마당에는 석류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붉은 석류가 몇 개 매달려 있었다.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무렵의 한옥마을은 아름다웠다. 기와지붕마다 처마등이 켜지고 돌담길에는 은은한 조명이 깔렸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어디선가 국악 소리가 들려왔다.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이었다. 나는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발길 닿는 대로 작은 갤러리를 지나고 전통 찻집을 지나고 한 집 파는 가게를 지나쳤다. 한 공방 앞에서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장인이 붓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손놀림은 리듬이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녁을 먹으러 가족회관이라는 식당에 들어갔다. 전주하면 비빔밥이지. 주인 아주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다. 넓은 녹그릇에 하얀 밥을 담고 그 위에 각종 나물과 고기, 계란 노른자를 얹었다. 고추장을 한 숟가락 올리고 잘 비벼 드세요라고 말했다. 숟가락으로 비비니 각각의 재료들이 하나로 섞였다. 한 입 먹자 조화로운 맛이 입안에 퍼졌다. 나물의 향긋함, 참기름의 고소함, 고추장의 매콤함이 어우러졌다. 함께 나온 콩나물국은 시원했고 육회는 부드러웠다. 전주 비빔밥의 진수를 맛본 기분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40년째 한자리에서 하는 집이에요.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4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성실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골목을 걸었다. 경기전 쪽으로 향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 담장 너머로 고요한 정각이 보였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모든 게 낯설면서도 포근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고 옷이 젖어갔지만 개의치 않았다. 비를 맞는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른이 되면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옷이 젖을까봐, 감기 걸릴까봐.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돌길 위로 빗물이 흘렀다.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나는 그 위를 걸으며 문득 가족 생각이 났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함께 쓰고 집 앞 공원을 걷곤 했다. 딸아이는 일부러 물웅덩이를 밟으며 깔깔 웃었고 아들은 빗소리를 듣는 게 좋다며 조용히 걸었다. 아내는 내 팔을 끼고 우리 참 행복하네요라고 속삭였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함께 걷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와 아내도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비는 점점 세게 내렸다. 나는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빗줄기를 바라봤다. 옆에는 젊은 연인이 서 있었다.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어 속삭였고 남자는 우산을 더 그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될까?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잊고 침묵 속에서 살게 될까? 혼자라는 게 외로웠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여행이 자유가 아니라 도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무거운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하지만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소중함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비가 조금 약해지자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젖은 돌길을 따라 한옥의 처마를 스치며 어느 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또 어느 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났다. 평범한 저녁 풍경? 그게 갑자기 그리웠다. 내 집, 내 가족, 내 일상이. 전동 성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비에 젖은 고딕 양식의 성당이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다. 성당 앞 광장에는 몇몇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도 잠시 멈춰서서 성당을 올려다봤다. 첨탑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무언가를 향한 갈망처럼 보였다. 작은 찻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했다. 다락원이라는 이름의 2층 찻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아늑한 공간이 나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강차를 주문했다. 주인은 차를 내오며 물었다. 혼자 여행이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은 다른 것 같아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외로움은 혼자일 때 느끼는 거고 그리움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느끼는 거죠. 그리움은 사랑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지금 외로운 게 아니라 그리운 거였다. 가족이 그리웠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던 그 평범한 시간들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다. 다음엔 애들이랑 같이 와야겠어. 여긴 참 좋은 곳이야. 전주 비빔밥도 정말 맛있고 한옥마을도 아름다워. 우리 가족여행으로 다시 오자. 아내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그래요. 같이 가요. 언제 돌아와요? 곧 갈게. 보고 싶어. 나는 웃으며 답했다. 차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빗물에 씻긴 하늘이 더욱 맑아 보였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옥마을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곳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았다. 그날 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무결이 보였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스쳤다. 나는 생각했다. 여행은 떠남이 아니라 결국
돌아감을 위한 것이구나.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주를 떠나 남해로 향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택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며 가고 싶었다. 지리산 자락을 끼고 도는 길은 아름다웠다. 산과 들,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작은 마을들. 모든 게 그림 엽서 같았다. 하동을 지나 남해로 들어섰다. 남해대교를 건너는 순간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푸른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지고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이곳은 강릉의 바다와 또 달랐다. 더 잔잔하고 더 깊었다. 동해의 바다가 광활하고 거칠다면 남해의 바다는 포근하고 다정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독일 마을, 미조항, 가천 다랭이 마을 표지판이 차례로 지나갔다. 다랭이 마을에 잠시 들러보기로 했다. 가파른 산빛 아래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논들이 장관이었다. 초록빛 논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 감동이 더 컸다. 작은 전망대에서 한참을 바라봤다. 농부 한 분이 논에서 일하고 계셨다. 이런 가파른 곳에서 농사를 짓다니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행복인지도 모른다. 친구가 알려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다. 바다로 가는 집이라는 이름. 민수는 대학 때 룸메이트였다. 졸업 후 그는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남해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처음엔 다들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내 인생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라고 말하며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민수가 화난 얼굴로 나왔다. 형, 진짜 왔네. 우리는 꼭 껴안았다. 얼마만인가. 한 5년은 된 것 같았다. 민수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렇지. 들어와 봐. 게스트하우스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곳곳에 있었고 창문마다 바다가 보였다. 벽에는 민수가 직접 찍었다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일출, 일몰, 어부들, 그리고 이곳에 머물렀던 손님들의 모습. 직접 꾸민 거야? 응.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이 좋더라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랄까. 민수는 나를 테라스로 안내했다. 테라스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맥주와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형 온다고 준비했어. 근처 수산시장에서 회도 떠왔어. 싱싱한 회가 접시에 담겨 있었다. 광어, 우럭, 그리고 멍게와 해삼까지. 우리는 평상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어떻게 지냈어? 내가 물었다. 그냥 그렇지 뭐. 바쁘게 살았어. 손님들 맞이하고 청소하고 장도 보고. 비수기에는 좀 한가하지만 성수기에는 정신없어. 하지만 후회 없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거든. 민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의 그는 늘 피곤해 보였다. 야근에 지치고 상사에게 치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술만 마시면 이딴 게 삶이야? 라고 울부짖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형은? 민수가 물었다. 요즘 어때? 나는 한참을 말없이 맥주만 마셨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지. 퇴직 앞두고 있어.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잘 모르겠어. 그걸 찾으러 여행 나온 거야. 민수가 웃었다. 형도 이제 찾을 때가 된 거지. 형 나이면 충분히 자격 있어. 자격? 자기 인생을 살 자격 말이야. 지금까지는 남들 기대에 맞춰 살았잖아. 부모님 기대, 회사 기대, 가족 기대. 이제 형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회를 한 점 집어 초장에 찍어 먹었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회 정말 맛있다. 그렇지? 여기 바다가 깨끗해서 해산물이 정말 좋아. 이것도 형 먹어봐. 민수가 멍게를 하나 건넸다. 바다 향이 진하게 났다. 예전에는 멍게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맛있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시절 추억, 첫사랑 이야기, 실패한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맥주병이 하나씩 비워질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는 깊어졌다. 민수는 자신이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줬다. 쉽지 않았다고 했다. 외로웠고 돈도 없었고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다. 특히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 손님도 없고 적자만 쌓이고 그만둘까 수없이 고민했지. 하지만 여기 석양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산다는 게 행복이더라고. 후회한 적은 없어? 있지. 가끔은 서울이 그립기도 하고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그냥 그리움일 뿐이야. 후회는 아니야. 형, 인생에 정답은 없어. 남들이 옳다고 하는 길이 형한텐 아닐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형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야. 나도 지금 선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10년 후에는 후회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 민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충분하다는 것.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정답을 찾으려고 했다. 완벽한 선택, 완벽한 삶.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있는 건 그저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 삶이 되는 것뿐이었다. 새벽녘 우리는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은하수까지 보였다. 형, 보이지? 저 별들. 민수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 별들은 수천 년 전의 빛이래.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과거야.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그 빛은 여전히 현재를 밝히고 있었다. 내 과거의 선택들도 그랬다. 후회스러운 순간들, 아픈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빛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말했다. 뭐가? 이렇게 살아줘서.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형, 우리 모두 용감해.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형도 충분히 용감했어. 30년을 회사 다니는 것도 용기잖아.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 민수가 손을 흔들었다. 형, 또 와. 언젠가 가족들이랑 같이 와도 좋아. 방 따로 준비해 줄게. 그래, 꼭 그럴게.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봤다. 민수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와 나눈 이야기는 점점 커졌다. 그의 삶이 내게 묻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남해에서 통영까지는 가까웠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닷바람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여행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통영이 마지막 목적지였다. 여행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 통영항에 도착해 먼저 중앙시장을 들렀다. 통영은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시장 안은 활기찼다. 꿀빵, 통영 어묵, 충무김밥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나는 원조 꿀빵 집에 들어가 각 구운 꿀빵을 샀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다. 따뜻하고 포근한 맛이었다. 시장을 구경하고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나는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다. 푸른 바다, 크고 작은 섬들, 오가는 배들. 한려수도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게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작품. 정상에 도착해 전망대에 섰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봤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다. 섬들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욕지도, 연화도, 매물도, 이름도 아름다운 섬들.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55이면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 젊음은 지나갔고 중년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노년 그리고 끝.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이 여행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강릉의 일출, 평창의 노부부, 전주의 빗소리, 남해의 친구. 모든 순간이 내게 말해주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후회가 있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해가 완전히 넘어갔다. 하늘은 주황에서 붉은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마지막 햇살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사진을 찍는 대신 눈에 담았다. 마음에 새겼다. 카메라는 순간을 기록하지만 마음은 감정을 기억한다. 전망대를 내려와 동피랑 벽화마을로 향했다. 골목골목마다 그려진 벽화들이 재미있었다. 누군가의 추억이, 누군가의 꿈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 나도 언젠가 내 이야기를 벽화로 그릴 수 있을까? 아니, 이 여행 자체가 내 인생의 벽화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항구 쪽으로 걸었다. 저녁이 된 항구는 생동감이 넘쳤다. 횟집마다 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갔다. 배들이 돌아오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했다. 일상의 풍경. 하지만 그 일상 속에 삶이 있었다. 나는 작은 선술집을 골라 들어갔다. 혼자 먹는 마지막 저녁이었다. 할매국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주인 할머니가 소주를 따라주며 물었다. 혼자세요? 네. 여행이에요? 네, 마지막 날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통영이 마지막이에요. 할머니가 안주를 더 내오며 말했다. 통영이 마지막이면 좋은 선택이에요. 여긴 끝이면서 시작인 곳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바다가 끝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끝은 곧 시작이에요. 나는 소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면서 시작. 퇴직은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이 여행도 끝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멸치회 무침과 꼬막,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끓였다는 국밥이 나왔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멀리서 배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답을 찾았을까?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변했다는 것이다. 떠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랐다. 어떻게 다른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완벽하지 못했던 아버지, 때로 소홀했던 남편, 자주 피곤해했던 직장인.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남았지만 그게 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간다. 똑같은 집, 똑같은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천천히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더 따뜻하게, 더 진솔하게, 더 감사하며. 잠들기 전 나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숨쉬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가겠지. 하지만 참 따뜻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새벽 일찍 통영을 떠났다. 서울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이 여행의 여운을 즐기며 가기로 했다. 마지막 아침 바다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잠시 차를 세웠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는 나지막이 속삭였고 수평선은 희미하게 떠올랐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커피를 사서 주차장 벤치에 앉았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서울 방향의 해. 이상하게 반가웠다. 돌아간다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여행을 돌아봤다. 강릉에서 본 일출, 평창에서 만난 노부부, 전주의 빗소리, 남해의 친구, 통영의 석양. 각각의 순간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가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본 일주일이었다. 나는 무엇을 찾으러 떠났을까? 처음엔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히 떠나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찾으러 떠났던 것이다. 수십 년간 가족과 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를, 그리고 그 나를 찾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솔한 나를. 차에 다시 올라 시동을 걸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편안히 운전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선율이 차 안을 채웠다. 1시간쯤 달렸을까? 백미러를 봤다.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오래전에 봤던, 그러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가 모두 겹쳐 보이는 얼굴. 그리고 지금의 나. 이제 나를 용서할 때가 됐구나. 나는 작게 속삭였다. 완벽하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후회되는 선택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다. 상처도 실패도 후회도 모두 나의 일부였다. 중간쯤 왔을 때 다시 휴게소에 들렀다. 점심을 먹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조심히 와요. 저녁 뭐 먹을래요? 집에서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우리 셋이서. 애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우리 셋이라는 말이 좋았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지만
가끔 집에 오곤 했다. 오늘 저녁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 다시 차를 몰았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긴장보다는 기대가 컸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가고 싶었다. 가족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함께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퇴직 후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날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행이 끝난다는 게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여행은 일시적이지만 여행에서 얻은 것은 영원하다. 그 깨달음이, 그 변화가 앞으로의 내 삶을 바꿀 것이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동네 슈퍼, 자주 가던 빵집, 산책하던 공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다.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여행에서 깨달은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차에서 내려 짐을 꺼냈다. 무겁지 않았다. 떠날 때보다 가벼웠다. 물건을 더 샀는데도 말이다. 아마 마음이 가벼워진 덕분일 것이다. 어깨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새로운 곳에 처음 들어가듯이. 하지만 이곳은 새로운 곳이 아니었다. 내가 수십 년 살아온 나의 집이었다. 다만 내가 새로워졌을 뿐.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우리 집 냄새.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냄새. 집마다 다른 그 집만의 향기.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소파, TV, 식탁. 하지만 이상하게 더 소중해 보였다.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다. 응, 다녀왔어. 나는 부엌으로 갔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냄새가 좋았다. 평창에서 먹었던 그 된장찌개가 떠올랐다. 여행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았어. 많은 걸 봤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 다 좋았어.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였어. 아내가 손을 멈추고 나를 봤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시간. 저녁 무렵 아이들이 왔다. 아들은 회사 끝나고 왔고 딸은 대학 수업 끝나고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다 같이 밥을 먹는 것. 그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빠 여행 어땠어? 딸이 물었다. 응, 좋았어. 너희도 같이 갈 걸 그랬나 봐. 다음에 가요. 어디 갔어요? 강릉, 평창, 전주, 남해, 통영. 우와, 많이 다녔네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다. 강릉의 일출, 정동진 바닷가에서 맨발로 걸었던 것. 평창의 노부부, 그분들이 해주신 이야기. 전주의 비, 한옥마을을 걸으며 너희들을 생각했던 것.
남해의 친구,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것, 통영의 석양, 케이블카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 아이들은 재미있어하며 들었고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휴가 때 우리 가족여행 가자. 오랜만에. 내가 제안했다. 좋아요. 딸이 환호했다. 저도 괜찮아요. 아들도 동의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통영 어때? 거기 정말 좋더라. 아니면 제주도도 좋고. 우리는 식사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다.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어떤 숙소에 묵을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행복이구나. 새삼 깨달았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갔다. 아내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당신 많이 달라 보여요. 아내가 말했다.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해 보여요.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이고. 나는 웃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이번 여행이 필요했나 봐.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고마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 떠나줘서요. 그리고 돌아와줘서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나는 놀라서 아내를 봤다. 그런 생각을 했어? 네. 퇴직하고 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멀어질까 봐.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이해해줘서. 나도 걱정했어. 퇴직하고 나면 내가 쓸모 없어질 것 같았어. 회사원이 아닌 나는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당신은 당신이에요. 회사원이든 아니든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에요. 아내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그렇다. 나는 나였다. 역할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예전의 침묵은 어색하고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포근하고 따뜻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나는 서재에 들렀다. 책장 뒤편에 앨범을 꺼내 펼쳤다. 빛바랜 가족여행 사진. 이제 그 사진이 슬프지 않았다. 그때는 그때대로 행복했고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함께. 나는 새 사진들을 상상했다. 앞으로 찍을 가족 사진들. 아이들은 더 자랐을 것이고 우리는 더 나이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손주들도 함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런 표정으로. 앨범을 덮고 서재를 나왔다. 침실로 가는 복도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주방, 아이들 방. 평범한 공간들. 하지만 이곳이 내 세상이었다. 이곳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량기가 나는 것 같았다.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뜨면 나는 여기 있었다. 내 집, 내 침대, 내 삶.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행은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아니, 새로 시작되었다. 더 나은 버전의 나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소중한 관계들과 함께.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별들도 반짝였다. 같은 별이었지만 다르게 보였다.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고맙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랄 것 없이 속삭였다. 이 여행을, 이 깨달음을, 이 순간을, 그리고 돌아올 집을 주셔서, 그리고 잠들었다. 평온한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가족을 더 사랑할 준비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즐길 준비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퇴직식을 마쳤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몸이다. 하지만 막막하지 않다.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아내와 동네 산책을 한다.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한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난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미뤘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행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쓰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치유가 되고 있다. 가끔 그 여행을 떠올린다. 강릉의 일출, 평창의 노부부, 전주의 빗소리, 남해의 친구, 통영의 석양. 그 순간들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떠남과 돌아옴, 만남과 이별, 그리움과 깨달음. 모든 게 여행처럼 흘러간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나는 이제 안다. 여행의 목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완벽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다음 달에는 가족여행을 간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아내도 기대하고 있다. 나도 설렌다. 혼자 떠난 여행도 좋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창밖을 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선선하다. 계절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삶을 향한 감사.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일의 꿈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나로 변해갈지. 여행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내 인생이라는 이름의 긴 여행이